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조용한 하루를 보냈지만 해외 시장은 나스닥이 대폭등하여 16,000포인트를 회복하였고, 무엇보다도 통화시장에서 엔화만 급등해서 142ren을 찍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엔화가 이때 폭등을 했을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 거기에 독일 10년 국채 시장이 배달사고 이야기까지 해볼 텐데요. 바로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다운 이후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아닌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도 조심스럽게 매수를 하자 반등 시도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오전 11시까지는 계속해서 눌림이 나왔습니다. 즉 초반에는 추세적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11시 이후 외국인이 선물 매수 규모를 키우자 지수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334선까지 반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물이 그동안이 지지선 하단인 332선을 갭으로 깨주니 이 추격 매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받아냈다는 것인데요. 옵션 시장을 보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의 옵션 미결 분포도를 보면 340포인트에서 320포인트 구간이 330포인트네요. 340에서 330포인트 구간이 바깥으로는 대량의 미결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갭 다운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은 신규 매도가 쌓이진 않지만 이 롤링 다운 엣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갭이 나와서 추가 하락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어제는 비차익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은 비차익 매수가 1200억 들어와서 선물 베이시스가 눌린 것에 대한 악영향도 방어했죠. 시장이 아직은 일방적인 하락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미결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계속해서 335 싸움,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500 위로 끝낼 거냐 아래로 끝낼 것이냐, 이걸 놓고 다툴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한 하루여서 특별히 코멘트할 건 없는데, 지난 11월 15일이 상승 이후로 지금까지 18일 거래일 동안 지수가 330에서 338선을 아주 좁은 박스를 계속 오르고 내리고 등락을 반복하다 보니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한 구간에서 멈춰 있으면 멈춰 있을수록 에너지가 응축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구간을 벗어날 때는 강력한 힘으로 벗어날 수 있죠. 근데 그게 개별 종목 수급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수를 움직이려 할 때는 파생상품에서의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번물처럼 만기 이후 양매도장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그만큼 한 달 내내 옵션을 매도했던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굳이 이 가두리를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시장이 쏠린 상황에서 옵션 프리미엄이 최대한 다이어트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는 또 역추세의 단기 시세를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 변동성은 이제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5일에만 해도 우리 시장 변동성은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해외 시장 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 지금 싹 다이어트 됐어요. 그래서 332 이하로 막 내려간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338선으로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박스 하단에서의 콜옵션을 매수해서 박스 상단에서의 콜옵션 청산, 이런 정도만 시장이 가두리를 치겠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유럽 세션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시아 세션 개장 후 이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 더 까다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해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지금 물가 상승이 선순환, 임금 인상, 이거 둘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 이거는 이제 일본식 수사고, 정확히 말하면 확실해, 맞아, 알고 있는데 참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YCC 해지할 거야.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이해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일본 10년 국채가 아침부터 막 급락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에다 총재의 발언 이후 채권은 분명히 하락했거든요, 아시아 시장에서. 엔화는 좀 더 더디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 이야기는 좀 더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유럽 국채 선물 같이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전일 ADP 고용 보고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걸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채 선물은 몽땅 반납했고 유로존 국채도 싹 반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중요한 흐름 하나 읽을 수 있어요. 일본이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자산 시장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과 올해 글로벌 시장이 계속 인상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야, 금리 인상은 너네들이나 하는 것이고 라면서 버텼죠. 그리고 이제 BOJ 총재가 교체되고 나서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제는 일본이 정책 변경 뭐 나오는 거 아닌가 라면서 살짝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BOJ 총재는 여러 차례 기존의 입장 반복했어요. 그래서 올해 내내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심지어 10월 한 달간 글로벌 금리가 또 막 올라서 SBB 사태 수준을 넘기는 그런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뭐 금리 인상 콧방귀 뀌지 않으니까 결국 엔화가 150엔마저 넘어가게 됐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11월 15일 이후에 주목했던 것은 엔화가 그때 이제 152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클로징 시즌을 맞이해서 이 엔화 숏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엔화 숏 포지션이 어떤 형태로든 청산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청산된다. 그러면 완전 초대형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엔화 콜옵션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례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또 저는 이제 옵션 만기주에는 트레이딩 안 하니까 통화 옵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엔화 강세콜 스프레드를 싹 치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화가 진짜 가는 것은 내년일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이 통화만이 아니라 글로벌 변동성, 그 자산 변동성이 다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1월 마지막 주에 달러가 언더슈팅을 줬던 것을 조심스럽게 통화시장에서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는 살살 내리고 있었고 오지달러도 뭐 살살살살 내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죽었는데 엔화만 버텼단 말이에요. 엔화만 추가 상승의 기회를 계속 엿고 있다가 통화 옵션 만기가 어제가 하루 전이었거든요. 유럽 세션에서 엔화가 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흐름으로 잘 보면 우에다 총재의 발언 이후 아시아부터 채권은 빠졌어요. 일본 국채는. 그런데 아시아에서 엔화는 거의 안 움직이다가 유럽 시장에서부터 엔화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사실 얼마 안 올랐어요.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엔화가 이제 145엔 그를 다 깨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죠. 다른 통화 가만히 있는데 엔화가 강세를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는 이거 리스크 오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죠. 그러면 골드가 튀든지 채권이 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이 엔화 강세는 그런 류의 엔화 강세가 아니에요. 엔화에만 숏이 쌓였던 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거기서 옵션 만기까지 하루 앞둔 상황이죠. 이것은 콜 감마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유럽 세션에서 이제 143엔대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때만 해도 콜 옵션이 뭐 8배에서 뭐 20배까지는 났었어요. 근데 엔화가 콜 옵션이 그 정도 나면 보통 시세가 꺾이기 마련인데 미국 세션 들어서는 엔화가 더욱더 강세를 보여요. 그리고 새벽 2시 반 이후에는 이 도저히 콜매도 치던 애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결국에 141엔대를 터치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엔화 콜옵션은 오늘 행사가별로 하루에만 40배에서 80배까지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적된 콜옵션 매도라든지 선물 매도 포지션이 드디어 손절매가 나오면서 엔화가 초대형 급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포지션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변동성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시세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변동성을 과도하게 죽인 것도 문제였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엔화는 기존의 이 저변동성 통화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변동성 통화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BOJ BOJ 총재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멘트이고 내년은 엔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채권 시장 얘기해 볼게요. 이 아시아 세션에서 BOJ 총재 발언 나오고 나서 일본 국채가 밀리니까 나머지 국제 선물 제법 크게 하락했죠. 특히 전일 딜거리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보다 더 올랐던 이 독일 국채가 선물 시장에서 낙폭을 키워갔어요. 그런데 본장 개장하자마자 독일 국채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 한 번도 조정 없이 저녁 8시까지 급등을 이어갑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구간에서 미국 국채 거의 반등 안 나왔어요. 심지어 독일 2년 국채나 5년, 심지어 장기 채권인 30년물도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그냥 10년 국채 선물만 들이다 오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독일 국채 선물 시장은 선물 결제, 현금 결제가 아니라 차액 결제가 아니라 현물 결제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10년 국채를 시장에 사서 갖다 줘야 되죠. 물론 실제로 이러한 실물 인수도는 비중이 덜하고 보통 포지션 롤오버를 하는 식으로 또는 기존 채권 보유분과 스퀘어 치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10년 국채 숏을 친 트레이더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또 싼 가격에서 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것. 두 번째는 포지션을 닥치고 잘라내야 되는 연말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난 포지션이라면 부담 없이 롤오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손실이 크게 난 상황에서 자신 있게 롤오버를 결정할 수 있는 매니저들이 드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포지션 청산과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면서 최종 거래 30분을 남겨놓고 10년물만 폭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점을 찍고 나자 만기도 지났으니 추격 매도에 나섰던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독일 국채는 다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출장 밀리던 독일 국채는 미국 신규 실업 수상청 건수 발표와 함께 하락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독일 국채는 그 피크를 찍었다고 보고 독일 그 내년 거, 그 2024년 3월 거로 국채 숏포지션 추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일 국채가 지금 과하게 쏠려 있거든요. 이건 수요 때문에 그런 것이지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있다고 봐요. 혹여 내일 논팜이 뭐 적게 나오면서 미국 국채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분할해서 숏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국채는 지금 고평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어제 엔화 급등이 나오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상대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이 옵션 만기 하루 앞둔 유로와 콜옵션도 덩달아 2배, 3배 시세가 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른바 그 꼴뚜기가 망둥이 따라하는 건가요? 여하튼 이런 건 다음날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요약하면 전일 NY 초급등은 단기적으로 이 옵션 만기 때문에 시세가 과하게 나온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엔화가 바닥을 찍었거나 최소한 내년에는 저변동성 상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전 AMD의 그 AI 칩 그리고 구글이 제미나이 AI 관련 이슈로 아시아 세션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나스닥 선물이 오를 때 러셀은 거의 오르지 못했다. 아니 오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밤 10시 반에 그 프리마켓 시작할 때는 러셀은 마이너스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0.8%가 상승했죠. 이렇게 나스닥 선물 위주로 상승한 현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들 AI 관련 이슈는 전일 발표됐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꿈쩍도 안 했어요. 전일은 아예 종가 저가로 나스닥이 처박혔죠. 자, 그런데 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그 제미나이가 좀 장난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좀 달라요.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밀고 내려갈 힘이 없습니다. 사실 어제 종가 저가로 나스닥이 처박혔는데 그러면 변동성이 올랐어야 돼요. 근데 변동성 전혀 오르지 못했죠. 심지어 내일 논팜이 발표됐는데도 변동성 선물 전혀 못 올라요. 그러니까 논팜 발표 전에는 그래도 변동성 오르면서 해지를 하려는 수요가 있는데 해지 같은 건 뭐 개나 주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눌러놓은 포지션들을 이건 무조건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위주로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 말고도 이제 S&P도 이제 4,550에서 4,600이라는 굉장히 좁은 박산에서 지금 며칠째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 연말까지는 시장에서 숏보다는 롱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뭐 과거에 포모가 가득했을 때처럼 상승했는가? 그렇지도 않죠. 자, 우선 갭 상승 이후 이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첫 15분 달리기 이후 장중 눌림도 세게 나왔어요. 이어 16,000포인트를 회복한 뒤에 유럽 세션 마감 30분 전까지 또 강하게 눌렀죠. 이렇게 장중에 제법 큰 두 번이 눌림을 극복하고 나서 지수는 이후에 16,000포인트 아예 깨지 않고 고가에서 계속 횡보하게 됩니다. 나스닥이 상승률을 따지면 그 본장 개장 전에 이미 갭 상승 0.8% 그리고 장중 최고가가 1.5% 정도니까 뭐 실제로는 0.7%가 고가에서 오른 거예요. 그런데 AMD나 구글이 AMD 뭐 10% 가까이 올랐죠. 구글도 5% 넘게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것은 이 내일이 논팜 뭐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만 시장의 흐름이 하락을 틀어막는 저가 매수의 대기인 것이지 16,200, 뭐 16,500, 뭐 신고가 계속 가자 이런 포모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 더욱 그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나스닥이 이 초반에 달리기를 하다가 멈출 때 S&P나 러셀은 고점에서 꽤나 강한 조정을 수차례 받았죠. 구리도 뭐 아시아 세션에서 이 전일이 상승분을 미국 세션 다 올려놨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 절반 가까이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초강세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두 다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선별적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엔화가 새벽 2시 30분 넘어서 141엔을 터치하는 대형 사고가 터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과거 같으면 엔화 이렇게 틀면 뭔가 시장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또 그렇게 봐요. 뭐냐면 내년에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면 분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렇게 봐요. 자, 어쨌든 엔화의 소동에도 채권 시장도 꼼짝만 안 했어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였는데 AMD나 구글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냥 베타 수준만큼만 인덱스 따라가줬고요. 새벽 2시 반 이후로는 뭐 증시가 아예 빠질 생각 안 하니까 러셀과 다우도 장중에 뭐 숏을 쳤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분명히 못 올랐으니까요. 근데 그것들 싹 걷어내면서 양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권에서 반등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간 선물이 상승분도 그렇지만 AMD의 그 AI 반도체 수혜주로 여기는 삼성전자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지수를 다시 335선 위로 당겨놓을 가능성이 커요. 계속해서 이번 물은 콜 335를 당첨시키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340을 마구 넘어간다?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논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크게 기대를 하지도 않고 또 우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표 발표 이후 위아래 꼬리를 닫는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지표의 해석이 긍정적이다. 지금 뭐 논팜 뭐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윗꼬리 크게 달고 초반에 슈팅 주고 장중에는 오히려 흘러내림. 그리고 지표의 해석이 만약에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고용지표 여전히 좋다? 그러면 채권 시장을 눌릴 가능성이 큰데, 지수는 장 초반에 막 눌림 나왔다도 장 후반에는 주요 이평선들을 지켜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연말이라 지금 매크로 지표의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 방향성이 딱 어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게다가 금요일은 통합쇼 만기도 있고 유로존 채권 만기도 있죠. 그래서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따주기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도 FOMC 있죠. 그래서 차라리 다음 주를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유 중이던 변동성 선물 매수분 모두 정리했고요. 독일 국채 내년 3월물로 2개 매도를 해서 포지션을 넘깁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